그 마르크스가 토대, 생산력과 생산관계에 모순이 일어나야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난다. 이렇게 봤다면 비판이론은 토대와 상부구조 사이의 관계에 집중했어요. 사실 이 사람은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이게 두 개가 결국엔 융합되지 않을까 이래는 알지 않았을까요? 이건 물론 제 뇌피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인간의 의식, 심리, 문화, 대중매체, 예술에 대한 정의를 진짜 내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정의를 내려야지만 비판을 할 수 있잖아요. 정의 안 내리면 비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도르노와 베냐민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문화와 이데올로기가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 역할을 한다고 딱 규정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빼놓고는 자본주의 사회를 얘기할 수가 없다. 왜냐면 이제 문화에 자본이 계속 들어가는 걸 보면서 뭐 당연히 이제 분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아도르노는 결국 문화는 이데올로기이고 산업이라고 규정을 했고 대중문화는 거대 자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상부구조의 예술이 토대의 경제와 뒤섞여 버린 거죠. 그래서 아도르노는 이런 이분법을 좀 거부했던 것 같아요, 이미. 이런 아도르노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예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한국의 아침 드라마를 보면 소재와 주제가 어때요? 다 똑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해요. 그쵸. 특히 누구? 그 시간에 보는 타겟은 누구예요? 아줌마들. 그분들을 거슬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드라마는 이미 끝납니다. 그쵸? 아침에 뭔가 막 사람 죽이고 막 이런 걸 하면 아줌마들 보겠어요? 절대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통쾌하게 이렇게 보여줘야 되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유는 결국 한 가지예요. 상업적으로 어때요? 손해가 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것이 표준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표준화하는 거예요. 주제가 다 똑같아. 그리고 그냥 다 똑같아. 이제 내가 어떤 신데렐라가 있고 나는 그룹 회장의 아들이야. 그리고 그걸 반대하는 이제 둘이 너무 좋아해. 그걸 반대하는 아빠. 이거 뭐 모든 구조 아니에요. 그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볼게요. 또 다른 예는요. 사이비 개성화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되게 참신해 보이기도 하고 신선해 보이기도 하고 독특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그 공유의 도깨비 혹시 아시죠? 그죠? 그냥 평범한 듯한 여자 학생, 여자아이, 여자 주인공. 그 다음에 그 멋진 도깨비 왕자님. 어때요? 굉장히 색다르죠? 근데 잘 가만히 한번 보세요. 신데렐라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이비 개성화예요. 그러니까 신화나 설화에서 차용한 거지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결국엔 그 신데렐라 이야기, 뭐 백설공주 이야기, 뭐 그런 전통적인 어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거지.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공감할 수 있는 거는 이 상한선과 하한선이 딱 있거든요. 엽기적인 것으로 가는 사람들과 그거를 더 이해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문화적인 경험이 많은 사람들. 문화도 경험이잖아요. 경험하지 혹시 이탈리아 치즈 중에 그 되게 썩은 냄새 나는 치즈 고르곤졸라라고 혹시 먹어보셨어요? 고르곤졸라라고 그래요, 그걸. 그 고르곤졸라가 치즈가 썩은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맛있게 먹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지인들하고 이걸 나눠서 먹으면 아무도 못 먹습니다. 똥냄새 난다고. 근데 이거를요, 한 달을 먹어보고 두 달을 한번 먹어보세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죠?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렇죠. 먹은 만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경험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건 좀 여담으로 흘렀는데 결론적으로 아도르노는 대중문화를 산업으로 규정하면서 예술로서의 본질적 가치가 없다라고 결론 지었어요. 대중문화를. 이게 돈을 벌고 막 이런 거 안 된다. 정신적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이런 아도르노의 생각은 68 혁명 세대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생각을 수정하려 했던 아도르노의 생각과는 달리 이 68 혁명 세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마르크스주의로 돌아가자. 실패한 마르크스주의.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요즘 젊은 꼰대라고 그러죠.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젊은 꼰대들인 거죠. 하이 히틀러 뭐 이런 요즘 독일의 하이 히틀러로 돌아가는 막 사람들 있잖아요. 신나치들. 그런 식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68혁명을
세대는 그 학생들이 주로 이뤘는데 그 권위주의적이면서도 독재적인 군 독재주의적인 어떤 정부들에 좀 이렇게 저항하면서 그 학생들로부터 학생 운동이 좀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 이들은 그 아도르노로 대표되는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 이론에 굉장히 반발해가지고 되려 마르크스와 레닌 등 전통적 공산주의 이론으로 이제 무장을 했어요. 좌파 운동의 사실 정신적인 지주였던 아도르노는 완전히 이제 이때부터 외면을 받고요. 또 아도르노의 생각과 완전히 대치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 68혁명 세대, 즉 이 사람들은 행동주의 좌파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로부터 아도르노는 강력한 이제 공격을 받기 시작해요. 근데 누구에게나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내가 뭔가를 개혁하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공공의 적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68혁명 세대가 누구를 공공의 적으로 뒀는지 아세요? 그게 아도르노입니다. 자기 편을 대려 공공의 적으로. 그래야 완전히 쇄신해서 더 큰 모임을, 큰 그룹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가 혐오했던 대중문화 예술을 선동독으로 이제 이 68혁명 세대는 사용해야만 했는데 아도르노는 어떻습니까? 대중문화를 극혐했잖아요. 쓰레기 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충돌은 당연히 불가피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좌파들의 내로남불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상부구조와 토대를 보면 사실 어떠세요? 이분법? 그 자체죠. 평등과 공정을 외치지만 지식인과 비지식인을 나눠요. 경제와 사회를 구분짓고 그리고 본인들만이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나중에 이제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제 문화예술에 대한 것을 하면서도 자기네들이 그 기술을 통한 그 그 대중문화 활동을 하는 것은 아주 좋은 거고 그 우파들이 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똑같은 건데 제가 봤을 때는 68혁명 세대 마르크스주의 회기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와 아도르노가 비판했던 예술의 상업화를 합리화하기에 이르거든요. 합리화해야지 이제 자기네들이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발터 베냐민은 대중문화를 정치적으로 사용하기 원했던 68혁명 세대의 전략과 딱 일치했어요. 그러니까 발터 베냐민이 드디어 이정표를 이제 제시한 거죠. 그의 이론이 이들한테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우리 시대의 거대한 기술적 기구를 인간의 신견 감흥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영화가 가지는 역사적인 과제이다. 신견 감흥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신경 감흥은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사용한 용어로서 정신적인 에너지가 신경 경로를 따라 전달되면서 신경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정의했는데요. 뭐 딱 얘기하면 생각하면 우리의 몸이 어때요? 신경이 이렇게 전달돼가지고 우리 몸이 어떻게 해요? 명령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이죠. 그죠? 지체들이 있잖아요. 메인에서 딱 내리면 지체들이 있듯이.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창시한 정신분석학은 그 뇌내망상을 분석하는 학문인데요. 이런 뇌내망상을 통해 우리 몸 구석구석의 신경들을 반응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을 하면 움직이듯이요. 기술복제의 예인 영화로 사회 구성원 모두를 자극해서 반응하게 하겠다는 의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영화 같은 것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세계관을 수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은 뭘 받아요? 감동을 받겠죠. 감동을 받으면 그 감동 안에 뭐가 있습니까? 녹아져 있는 세계관에 강력한 영향을 받는 거죠. 아, 그것이 맞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기생충 보면서 굉장히 어때요? 공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정치적인 색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결국 기술의 발달로 얘기될 수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정치색을 드러내는 것이 합리화됐어요. 그러니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문화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산이고 생산은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기술이 필수죠. 기술의 완성은 결국 혁명을 돕는데 필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혁명이란 집단의 기술적 기관의 신경 감흥이다.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은 아우라를 상실하면서 전혀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냐민은 아우라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혹시 아우라가 뭔지 아세요? 저 보면 아우라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 아우라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뭔가 내가 동경하는 인물들을 이렇게 막 있으면 그분을 보면 어때요? 갑자기, 그러니까 맨날 동경만 하다 갑자기 만나면 어때요? 막 그 팬들 보면 뭐 어떠세요? 가수들 보면 막 울고 막 그러잖아요. 그 사람한테 아우라를 느끼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아우라가 이제 개념을 이제 베냐민이 이렇게 정의했어요.
가까이 있는데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느낌. 그리고 범접할 수 없는 느낌. 주체와 대상 간의 거리를 이제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가까이 있는데 거리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쉴드를 치고 있는 그거와는 다른 거죠. 정말 제가 동경하는 인물이 나타나면 눈물이 흐르는 것처럼 이런 게 아우라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또 있어요. 3년간의 고행을 한 어떤 고행자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만찬을 만약에 봤어요. 3년 동안 정말 밥도 못 먹고 막 정말 처절하게 막 이렇게 고행을 하다가 미켈란젤로의 그 최후의 만찬을 딱 본 거죠. 어땠을 것 같으세요? 감동적이죠. 정말 주님 오신 거죠. 성령 오시죠. 이게 아우라입니다. 베냐민은 이것을 일종의 거리감을 통해 교감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하지만 지금은 기술의 발달로 이런 것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어요.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쉽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볼 수 있죠. 얼마든지 영상으로 볼 수 있죠. 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고 싶으면 무대를 극장에 가든지 어떻게든 뭐 오타쿠 오덕질을 하든지 뭐 가서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는 아우라를 경험할 기회를 상실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아우라는 옛날에는 동경하던 뭔가가 있을 때 막 그 생각하고 막 기대하고 그러다 만나면 아우라를 느꼈는데 요즘엔 내가 보고 싶으면 이걸 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나도 그때 같은 감흥은 생각보다 없습니다. 기술의 발달은 결국 아우라를 상실하게 한 거죠. 기술 복제 시대의 아우라의 붕괴는 진정한 미적 체험의 가능성을 붕괴시켰어요. 그런데 반면 예술의 정치적 기능을 전환해 시발점이 됐어요. 예술이 정치적으로 사용하는데 합리화가 이루어진 거죠. 기술의 발달은 작가가 정치적 색을 드러낼 수 있는 근거가 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정치적 비판의식 또는 이데올로기적인 세계관이 이렇게 투영되는 거예요. 신경 감흥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 구석구석에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세계관으로 세뇌를 시킵니다. 이것이 뭔지 아세요? 곧 그들이 얘기하는 혁명이에요. 보이지 않는 전쟁인 거죠. 베냐민의 이러한 이야기는 68 혁명 세대에게 힘을 실어주게 돼요. 예술의 정치화를 통해 그들의 혁명을 완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면 우파는 예술문화 활동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파가 하는 그 예술문화 활동에 대해서는 정치의 신미화라고 얘기해요. 정치의 이데올로기를 일방적으로 선전하고 권위주의적으로 주입한다고 비판을 해요, 대려. 그러니까 사실은 우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정치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똑같이 시나리오를 만들고 이야기를 만들어서 올렸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정치의 신미화라고 얘기하면서 폄하시키고 잘못된 거더라고 얘기를 하고 그들이 한 거는 예술의 정치화라고 합리화해요. 똑같은데. 이게 이제 내로남불인 거죠.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그들이 하는 예술의 정치화, 그들이 하는 것은 예술의 정치화이고 그들을 반대하는 이들이 하는 것은 정치의 신미화로 격화시키면서 비판을 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 좌파들의 활동을 보면 거짓 선동을 주입하고 예술의 정치화로 포장해서 예술의 신미화를 하고 있어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참 내로남불의 진짜 극인 거죠. 베냐민은 공산주의는 예술의 정치화로서 파시즘에 맞서고 있다는 결론으로 기술 복제 시대 예술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학에서 대중문화는 비중이 없었어요. 사실 아도르노의 문화선언론에 의해서 대중문화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를 계기로 1964년에 영국 버밍엄 대학의 현대문화 연구소를 중심으로 그 문화 연구를 통해서 등장한 그 문화 연구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대중문화가 연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중문화와 고급문화 사이에 경계가 있었죠. 그때는 과거에는 옛날에는 상류들이 즐기는 문화와 그 하층민들이 즐기는 문화가 따로 있었어요. 아까 마르크스가 두 개를 나눠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요. 이 대중문화 연구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음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